10원짜리 동전. 요즘 10원짜리가 오히려 귀하죠. 귀해요. 예.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없는데요. 이번 사연은요, 부산에 사시는 이종서 씨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종서 씨는 20여 년 전 무심코 주운 단돈 30원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당시 9살 종서 씨를 대신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름방학 첫날, 친구들과 하천에서 신나게 놀다 저녁 때가 돼서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저기 바닥에 뭔가가 반짝하는 거예요. 10원짜리 동전이었어요. 근데 30원이나 떨어져 있더라고요. 아싸! 20원만 더 모아서 내일 오락실 가야지. 그렇게 되지, 그렇게 돼. 그런데 그때 아씨, 누가 민 거야? 혹시 창백한 얼굴을 한 아주머니가 서 있었어요. 혹시 그 돈 네 돈이니? 혹시 이 돈 주인인가? 네, 제 돈이에요. 우리 엄마가 주셨어요. 뭐 애들이 뭐 저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왔어요. 그러자 그 아주머니가 제가 준 돈을 뚫어져라 보더니 너 이름이 뭐니? 이름을 묻는 거예요. 왠지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이정서, 거기서 뭐해? 빨리 와! 아, 누가 이름 얘기했어. 아주머니 뒤로 저를 부르는 누나가 보였어요. 누나, 아까 어떤 아줌마가 내 이름 물어봤는데 너무 무서웠어. 응? 무슨 아줌마? 너 혼자 있었잖아. 뭐죠? 누나 말을 듣고 다시 아줌마가 있던 쪽을 봤는데 금방 어디로 가셨는지 없더라고요. 뭐지? 싶었지만 더 얘기하면 그래. 누나한테 돈을 뺏길 것 같아서 그냥 집으로 갔죠. 애들은 그렇죠, 뭐. 제 방에 들어온 저는 동전을 꺼내 서랍에 넣으려는데 동전 하나가 떼구르르 침대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침대 밑이야. 엎드려서 밑을 들여다보는데 그거 제일 무서워. 캄캄해서 안 보이더라고요. 한쪽 팔을 깊숙이 넣고 한쪽 팔이야. 손으로 더듬더듬 거렸어요. 그런데 바닥이 축축하더라고요. 오, 이게 더 이상하네, 진짜. 그런데 그때 차가운 동전이 손끝에 만져졌습니다.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종서야, 눈 좀 떠봐, 종서야. 희미하게 들리는 엄마 목소리에 힘겹게 눈이 떠졌습니다. 우리 아들 살았네. 괜찮아? 제 눈앞에는 눈물 범벅이 된 엄마와 할머니가 보였어요. 놀랍게도
제가 무려 사흘 내내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사흘 내내? 열이 펄펄 끓는 저를 데리고 사방팔방 온 병원에 다 가봤지만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말만 했대요. 그래서 결국 할머니께서 아시는 무당 아저씨를 모셔왔는데 뭐 하고 있어? 얼른 사자상 차려와! 애가 여기서 사자를 만났구만. 저승사자. 알고 보니 얼마 전에 장마로 물이 불어난 하천에서 사고로 한 여자가 빠져 죽었는데 제가 동전을 줍던 그날 이곳에서 그 여자의 넋을 달래는 위령굿을 했다고 해요. 무당 아저씨의 말을 들은 할머니는 서둘러 사자상을 차려 기도를 올렸고 그렇게 집에서 굿을 한 지 사흘 만에 제 의식이 돌아온 겁니다.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저는 서랍 속에 숨겨둔 30원을 꺼내 엄마, 할머니와 함께 하천으로 향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돈 돌려드릴게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나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그 후로는 그 끔찍한 꿈도 다시 꾸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TV를 보다 깜빡 낮잠에 들었어요. 동전 소리에 눈을 떠보니 제가 사방이 캄캄한 곳에 서 있더라고요. 가도 가도 암흑 속이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 새카만 구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갑자기 고막을 찌르는 큰 굉음과 함께 꼼짝없이 구체에 깔릴 것 같던 그 순간 안 돼! 안 돼! 꿈이었습니다. 얼마나 생생했는지 저는 너무 무서워서 곧장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제 얘기를 들은 엄마는 그냥 개꿈이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는 한동안 그 찜찜함을 지울 수 없었어요. 있었구나. 그리고 제 불길한 예감은 머지않아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3개월 뒤 엄마와 누나가 돌아가는 거예요. 갑자기? 그 두 사람이 그럼 엄마.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숨을 이 뭐야? 거두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 죄 다 내 죄. 내 잘못이야. 그 무당이 용서 살려면 가족 중 3명이 대신 가야 한다고 했어. 내가 그거 막으려고 온 군데 다 다녔는데. 아이고. 내가
내가 길에서 주운 30원 때문에 가족들이 죽는다고? 그럼 엄마랑 누나도 나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엄마와 누나를 잃고 또 가족을 잃어야 한다고요? 제발 그 무당 아저씨 말처럼 되지 않기를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도가 하늘에 닿은 걸까요? 그 이후로 다행히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비극은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어느덧 2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다 컸네 그러면. 그날은 늦게까지 야근을 해 집에 오자마자 씻지도 않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 들려. 싫어. 또 들려.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어요. 종서야. 우리 정서 많이 컸네. 엄마, 그래도 누나한테 까불면 안 된다. 누나? 꿈에서라도 듣고 싶던 어디 있어요? 엄마와 누나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정말 제 앞에 엄마와 누나의 뒷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엄마, 누나? 생쌀과 10원짜리 동전을 끊임없이 쏟아냈어요. 전 그 끔찍한 광경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잠시 후 주위가 고요해져 조심스럽게 눈을 떴는데 동전을 주워온 그날 침대 밑에서 본 그 여자였어요. 그때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돈 다 돌려줬잖아! 그때 다 돌려줬잖아! 대체 왜! 하지만 저를 올가맨 손들은 힘이 더 거세졌고 고막을 짓누르는 굉음과 함께 검은 구체는 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때 어릴 때 들은 할머니 말씀이 떠올랐어요. 동서 살려면 가족 중 3명이 대신 가야 한다고 했어. 그래, 이제 내 차례구나. 그때 한 남자가 검은 구체를 막아섰습니다. 가족이야 뭐야. 그런데 그 남자 누구지? 전 떨리는 손을 겨우 잡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 돼. 아, 예. 저 이종혁 씨 가족 되시죠? 아, 저 이종혁 씨가 지금 쓰러져서 병원에 이송 중인데요. 형의 장례를 치른 후 한동안은 매일 술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정말 신이 있다면 묻고 싶습니다. 제가 동전을 주운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던 거냐고요. 제 가족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나의 신부. 이번 사연은 최현지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2000년 제보자는 세상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사랑의 세레나데를 듣게 됐다는데요. 여전히 귓가에 생생하다는 그 소리는 과연 무엇일지 제가 현지 씨를 대신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여름 방학. 저는 18년 인생 처음으로 인생의 쓴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쫄딱 망하면서 저 구석 달동네로 이사를 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트럭에 이삿짐을 싣고 굽이굽이 올라 도착한 곳은 여기다 내려놔, 여기다. 허름하고 낡은 주택. 건너편에는 떡하니 공사장까지 보이는 정말 우울한 곳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여기서 살아? 아유, 잠만 말고, 응? 이거 다 가져다 놔. 우리 다시 이사 가자. 여기서 어떻게 살아? 아유, 됐어. 아이고, 언제 채들래? 제가 쓸방이라길래 그래도 조금은 기대했는데 웬걸? 벽지에는 곰팡이가 잔뜩 피어 있는 거예요. 쿰쿰한 냄새에 뭐야? 방에 창문이 없는 거예요. 창문이 없어. 게다가 뭐야? 누가 뭔 신문지를 붙여놨어. 벽 한쪽이 신문지로 덕지덕지 도배가 돼 있고요. 누가 왜 이런 걸 붙여놨어? 벽 가까이 다가가 조심조심 신문지를 뜯어봤습니다. 뭐야? 창문이 있었잖아. 창문이 있는데 그걸 왜? 아니 생긴 것도 멀쩡하고 창밖에서도 햇빛이 아주 잘 들어왔어요. 그제야 좀 사람 사는 방 같더라고요. 도대체 왜 막아놨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지만 당장 짐 정리가 급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정신없이 청소를 끝내고 나니까 벌써 늦은 밤. 이불 위에 눕자마자 금세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단잠을 깨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끄러워. 어찌나 크게 울리는지 방 안에 진동까지 느껴지더라고요. 결국 참다 못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야밤에 누가 이렇게 시끄러워.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제 방 창문 바로 근처에서 나는 소리 같은 거예요. 뭔가가 부딪히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데 누구야? 버럭 소리를 지르며 창문 밖을 내다봤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잠 못 자. 또다시 누군가 장난을 치고 있다는 생각에 그대로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겁이 없어.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아무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낮에는 멀쩡했던 제 방범창이 떨어질 것처럼 너덜너덜한 거예요. 방금 전까지 들렸던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누군가 이 방범창을 뜯으려고 했던 소리는 아닌 걸까? 저는 겁에 질린 채 다급하게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누군가 계속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방에 들어온 타이밍에 딱 맞춰서 그 소리가 또다시 들렸어요. 그런데 재빨리 달려가 창문을 닫으려는데 덜컹거리면서 아무리 힘을 줘도 닫히질 않는 거예요. 그때 창문 위로 하얀 무언가가 쓱 올라왔습니다. 안전모를 쓴 남자가 창틀에 붙어서 머리를 박고 있었던 거예요. 아, 나 이거 무서워. 기계네 기계. 그건 사람이 아니었어요. 도망치고 싶었지만 몸이 꿈쩍도 하질 않고 그런 제 모습을 남자가 즐겁게 쳐다보다가 한 손으로 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거예요. 이뻐. 저는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저는 급하게 신문지부터 찾았어요. 다들 나랑 똑같은 거 봤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신문지로 막아놓은 거야. 창문에 다시 덕지덕지 신문을 붙이는 걸 보곤 어머, 아유, 얘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유, 왜 멀쩡한 창문을 막고 그래? 아, 엄마, 이거 귀신 나오는 창문이야. 한지야. 하지만 엄마는 어젯밤 있었던 일을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말하셨어요. 아이고, 이사 와서 첫날이라 악몽 꾼 것 같은데? 도저히 믿지 못하는 엄마에게 저는 울며불며 사정했습니다. 당장 이사 갈 거 아니면 신문지라도 붙일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또다시 찾아온 저녁. 진짜 무섭다. 부모님은 두 분 다 일을 나가시고 저는 혼자서 집을 지키고 있었어요. 창문도 원래대로 다 막아놨으니까 별일 없겠지? 하지만 그건 바보 같은 착각이었습니다. 창문 밖에서 또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반복되는 소리와 진동에 저는 미칠 것만 같았어요. 결국 그 길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친구를 만나서 하소연도 하고 마음을 다독이다 보니 어느덧 밤 12시. 아, 깜짝이야.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빨리 들어오라는 거겠지. 엄마, 나 지금 가는 길인데 왜? 현지야. 엄마가 화는커녕 넋이 나간 듯 횡설수설하는데 무슨 말인지 당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 무슨 일 있어? 그냥 천천히 제대로 좀 말해봐. 나도 봤어. 엄마도 봤어 이거 큰일이네. 그리고 잠시 후 엄마가 믿기 힘든 얘기를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1시간 전 퇴근한 엄마가 제 방에서 마늘을 까다가 아이고, 좀 매워. 아이고, 창문 좀 열어야겠다. 아휴, 얘는 이런 말 왜 붙여? 아이고.
창문을 활짝 열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제가 봤던 그 남자가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엄마를 노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들어오자 거짓말처럼 휙 사라졌다면서요. 이 집에 귀신이 붙어 있는 것 같아. 엄마는 벌써 무당을 불러다 기도까지 했다면서 빨리 집에 들어오라고 재촉했어요. 무당이 저를 꼭 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말이죠. 저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근처 골목에 들어선 순간부터 자꾸 희미하게 창문 밖 그 남자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차마 고개를 돌리지도 못하고 앞만 보며 빠르게 걷는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 집 바로 앞에 있는 코너를 도는 순간 창문에서 봤던 남자가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팔을 크게 벌려서 저를 껴안으려는 듯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현지야. 최현지. 야, 정신 차려. 다시 눈을 떴을 땐 마중 나온 아빠가 저를 걱정스럽게 내려다보고 있었죠. 어디서 얘기를 들었구나. 현지야, 얘 또 왜 이래? 아빠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도착한 집. 엄마 말대로 이미 무당이 도착해 구석구석 부적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에 들어서자 무당이 하던 일을 멈추고 저를 빤히 노려보기만 하는 거예요. 왜 안 보이나 했더니 여기 붙었네. 무당의 말을 듣자마자 등 뒤에서 오싹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붙어 있었네. 오지 마! 죽고 싶어 환장했어? 저는 그제야 무당이 저를 꼭 봐야 한다고 했던 이유를 알게 됐어요. 진짜 그랬구나. 집에 지방령이 붙은 줄 알고 다 찾아봤지만 도무지 안 보여서 저를 찾아갔구나 생각했던 거죠. 우리 딸 어떻게 제사 지낼게요. 제가 어떻게든 더 마련해 볼 테니까 제사 좀 지내주시오. 어허! 딸내미 제물로 바치고 싶은 게야. 제 등 뒤에 붙어있던 것은 다름 아닌 몽달 귀신. 아, 몽달이면은 한 번 점찍은 여자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악귀 중에 악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안 보였구나. 몽달 귀신은 누울 자리가 없어서 함부로 제사를 지냈다간 오히려 이곳에 눌러앉을 구실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네. 무당은 살고 싶으면 자기 말을 따라야 한다며 한 가지 비방을 알려줬습니다. 네 몸에 항상 지니고 있는 물건 있지? 당장 일이네. 저는 다급하게 친구들과 나눠 가졌던 우정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총각 귀신에게 제사보다 필요한 건 처녀의 채취가 묻어있고 매일 들고 다니는 물건이라면서요. 그리고 무당을 따라 골목으로 나간 저희는 손수건을 부적과 함께 태우며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저 대신 이 손수건을 데리고 가달라면서요. 그리고 급하게 다른 집을 구해 얼마 후 이사를 갔습니다. 저는 아직도 두려움에 창문을 쉽게 열지 못합니다. 창문에서 본 그 남자, 아직도 자신의 신부를 찾아 어딘가를 서성이고 있을까요? 대학생 단기 알바. 대학생? 단기 알바. 이런 거 많이 하죠. 대학생 역할을 잘해요. 네, 대학생 오늘 단계. 찰떡입니다. 네네. 이번 사연은 부산에 살고 계신 이은지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해 본 적 있으세요? 아, 있지. 살면서 뭐 그런 적이 있겠죠. 있지.
이 이야기는 증오와 원한을 품은 사람들이 찾는 비밀 사이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이트. 윤지 씨가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윤지 씨가 되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알바를 구하던 저는 구직 사이트에서 괜찮은 공고를 발견했어요. 쇼핑몰 홈페이지 관리할 대학생 알바 구함, 일반적인 사무직 단기 알바, 초보자 환영. 경력도 필요 없고 사무직이라 어렵지도 않을 것 같아서 바로 지원했죠. 그리고 면접을 보기로 한 날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밝은 사무실에 젊은 직원들이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윤지 씨? 아,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쪽에 앉으세요. 면접은 회의실에서 40대로 보이는 한 남자분과 1대1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이력서 보니까 98년 12월 모인년 호랑이 21생 맞나요? 네, 맞습니다. 태어난 시간은요? 네? 태어난 시간이요. 시까지는 안 물어보는데? 저 새벽 2시쯤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출근하시죠. 다음 주부터. 아,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관리할 쇼핑몰 이름이 뭐예요? 알려주시면 제가 미리 보고 오겠습니다. 아니요. 출근하시면 저희 직원들이 알려줄 거예요. 그런데 첫 출근 날 저는 이곳이 평범한 쇼핑몰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직원들이 엄청 바빠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수경 씨, 인형 스몰 사이즈로 15개 필요해요? 네, 저 닭피 1리터만 갖다 주세요. 네. 인형? 피? 자세히 보니까 한쪽 테이블에는 집 인형뿐만 아니라 여러 뭉치의 머리카락이 쭉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머리카락. 알고 보니 이곳은 영적인 물건을 파는 쇼핑몰이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저조대행까지 의뢰받는 곳이었어요. 회사에 소속된 무당이 가격대에 맞는 방법으로 대신 저주를 걸어주는 거였죠. 쇼핑몰이 있구나. 충격적인 건 초대를 받아야 가입할 수 있는 비밀 유료 회원이 1000명이 넘고 장사가 돼, 장사가 돼. 실제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저주를 의뢰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미신을 안 믿는 저는 이거 사기 아니야?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죠. 윤지 씨는 이런 거 믿어요? 저는 안 믿는 편이긴 해요. 사실 여기 직원들도 다 안 믿어요. 그냥 사는 게 힘드니까 이런 거라도 해서 그냥 마음 푸는 거죠 뭐. 일종의 무속 테라피? 따라와요. 창고 위치 알려줄게요. 네. 어쨌든 전 그냥 알바일 뿐이니까 너무 의미를 둘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되지. 말이네. 맞아. 복도로 나온 그때 창고 옆에 문이 하나 더 있는 게 보였어요. 근데 여긴 뭐 하는 데예요? 여긴 신경 쓰지 마요. 여기는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곳이니까. 그게 뭐가 문제가 있네. 제가 맡은 업무는 단순해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요. 문의 게시판이나 후기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면 매뉴얼에 따라 답변을 달고 저주 의뢰를 원하는 분들은 상담 직원에게 연결해주면 되는 거였죠. 딱 한 가지 힘든 일이 있다면
차마 입에도 담기 힘든 끔찍한 글을 읽어야 하는 거였어요. 저주의 대상한테. 바람 피면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남편, 혀를 뽑아 죽이고 싶어요. 학교에서 저를 괴롭히는 일진 새끼들, 차에 치여서 다시는 못 걷게 해주세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마치 세상의 모든 괴로움과 증오, 원망이 이 게시판에 응축되어 있는 것만 같았죠. 이걸 보는 게 힘들겠다. 그러네. 일주일 뒤, 그날은 일이 조금 밀려서 늦게 퇴근하게 된 날이었어요. 게시판에 답변을 달고 있었는데 또 이 사람이네. 며칠 전부터 게시판에 계속 똑같은 글을 남기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3개월 전에 저주대행을 의뢰했던 한 30대 여성분이었는데요. 일을 잘해서 승승장구하는 직장 동료를 질투하다가 저주를 의뢰했더라고요. 아, 질투로.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았어요. 제가 저주를 건 직장 동료는 거의 반쯤 미쳐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다가 이상한 소리를 깨면 머리가 길고 삐쩍 마른 여자가 화장대 앞에 앉아 있어요. 여자가 돌아보면 얼굴엔 상처가 가득한데 저를 죽일 듯이 노려봐요. 그 여자가 저를 죽일 것만 같아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귀신을 본다고? 그런데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있나 봐. 그 소리는 귀빈실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열지 마.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너 보고 있지? 내가 쓴 글 본 거지? 그런데 왜 안 도와줘? 살려달라고 했잖아! 네, 그 의뢰인이었던 거예요. 결국 의뢰인이 사무실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분의 의뢰를 받아 저주를 대행했던 회사 소속 무당분도 나온다고 했죠. 소속 무당이 있어 또. 수경 씨? 오셨어요? 뭐야? 반갑습니다. 이쪽에 앉으세요. 나 무당한테 면접 본 거였어? 경영장고야 뭐 이 사람이? 언제부터 보였대요? 그게 2주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살려주세요. 그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주가 잘못된 거예요? 지긋지긋한 귀신 좀 제발 떼주세요. 전에 줬던 물건 어디에 뒀어요? 그게 집 근처 화단이요. 자기 무덤을 봤어. 그거 당장 가지고 와요. 네. 다음 날 의뢰인이 가져온 그 물건은 손바닥만한 작은 단지였습니다. 엿들은 바로는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죽은 여자 귀신을 저 단지에 봉인해서
의뢰인의 직장 동료에게 저주를 걸었다는 거예요. 생사람한테 귀신을 붙인 거죠. 어머. 그 귀신 젊은 여자만 보면 죽이고 싶어 안달인 악귀라고 했습니다. 아유, 야. 저주가 끝나면 무당이 지시한 방법대로 처리해야 하는데 의뢰인이 그냥 집 근처 화단에 물어버린 게 화근이라고 했어요. 아유, 자기가 잘못했네. 결국 저주를 푸는 굿을 한다고 했습니다. 굿 당일 수경 언니가 제게 부탁을 하나 했어요. 아, 귀빈실에 굿할 때 쓸 단지가 있어요. 그거 좀 챙겨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귀빈실 문을 열고 조심스레 들어가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서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새빨갛고 작은 덩어리들이 선반 가득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뭐야? 자세히 보니까 그건 의뢰인이 가져왔던 악기가 봉인돼 있다는 그 단지랑 똑같은 것들이었어요. 모으고 있나 보다. 저는 필요하다고 했던 단지를 챙겨 얼른 나가려고 했죠. 서둘러 쓱 꺼내는 그 순간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일부러? 못 열게. 대충 피를 닦고 단지를 챙겨서 얼른 신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구판을 실제로 봤어요. 무당을 돕는 분이 제가 참겨온 단지를 가져가서 제사상 앞에 놓더라고요. 그때 무당이 뚝 멈춰서고는 손을 쓱 들더니 그 무당의 손가락이 저한테서 멈춘 거예요. 터가 아주 좋구나. 그리고 무당은 그대로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무당도 직원도 굿이 잘 끝났다며 고생했으니 일찍 퇴근하라고 했습니다. 뭐야? 찝찝하게 집에 돌아온 그날 밤 뒤척에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긴 머리카락, 마른 어깨. 의뢰인이 말했던 귀신이랑 똑같잖아. 이쪽으로 옮겼네. 일로 옮겼어. 그 여자는 매일 밤 나타났습니다. 일로 보냈나 봐. 웃으면서 한참을 빤히 쳐다보는 행동을 반복했어요. 저는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저는 그 구판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수경 언니한테 전화해서 제 상황을 말했어요. 그러자 언니는 회사에 소속된 무당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비방을 받아 전해주겠다고 했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비방을 받으며 회사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여기 무당 진짜 용하긴 한가 봐. 새로 들어온 알바 있다고 했잖아. 걔도 귀신 붙었어. 아, 알바? 뭐 액마기로 뽑은 거잖아. 액마기로 뽑은 거잖아. 무슨 소리지? 알바를 액마기로 뽑는다고? 저주 역살나면 귀신 대신 붙으라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로 간 거야. 저는 홀린 듯 닥치는 대로 뒤져보기 시작했고 빨간 글씨로 생년월일과 생시, 이름이 적힌 노란 종이들. 본능적으로 그게 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을 거쳐간 액마기가 된 알바생들의 것이라는 걸요. 저는 서둘러 그것들을 가방에 우겨넣고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도망치듯 그곳을 몰래 벗어났어요. 찝찝한 마음에 집에 들어와 이력서와 종이들을 모조리 태워버리는 게 최선이었죠.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뭐 해야 되는 거야, 뭐야. 한 번 귀신을 본 이후로는 계속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거든요. 저는 지금도 후회합니다. 여러분은 남을 저주하는 일에는 절대 손을 대지도 보태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터가 아주 작구나. 큰 이모 집입니다. 아, 큰 이모지? 이모가 참 이게 푸근한 존재인데. 별거 아닌 이 일상의 단어가 무서워. 이번 사연은요. 20년 전 성민 씨 나이 12살 때 일인데요. 네. 그러니까 성민 씨 시점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2003년 7월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이었습니다. 방학은 언제든 좋지만 이번 방학은 좀 더 특별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골 큰이모 집에서 지내기로 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당시 맞벌이 부부였는데 바쁜 부모님 대신 이모가 절 돌봐주기로 한 거죠. 이모네 집은 버스가 2시간에 한 대 오는 그런 시골집이었습니다. 하얀색 새 운동화를 신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모가 사는 마을집에 도착했습니다. 자,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이모와 이모부가 버선발로 반겨주셨어요. 성민아, 이모 집 찾는 거 안 힘들었어? 이모한테 전화하지 그랬어. 하나도 안 어렸어, 이모. 제가 제일 보고 싶었던 건 1살 많은 사촌 정우영이었습니다. 맞아요. 항상 그렇게 친해요. 예. 맞아요. 그 짱이에요, 친척 중에. 저희는 2년 만에 만나는 건데 형이 아파서 명절 때도 이렇게 보질 못했거든요. 아프구나. 오, 방학이라고 신발도 샀어? 신고식 한번 해줘야지. 그래, 현관문 신고식 해줘야겠는데? 이제 몸이 좀 나아졌는지 예전에 장난꾸러기 형 같았습니다. 아, 얘들아 그만. 어? 성민이 방금 왔잖아. 에이, 성민 신발 다 더러워졌네. 이모가 털어줄게. 별안간 하얀 소복을 입은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낯선 할머니였는데요. 할머니는 마당 한켠에 서서 절 빤히 바라보고 계셨어요. 성민아, 정우영 할머니야. 처음 뵙지? 할머니는 이모부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모의 시어머니였어요. 그렇지, 그렇지. 인사드려야지.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본체만체 다시 별채로 들어가셨습니다. 똑똑하시네. 할머니가 좀 편찮으셔서 그래. 이모랑 하나만 약속할까? 이모 없을 때는 할머니랑 이야기하면 안 돼?
약속을 지키는 건 뭐 그냥 어렵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얼굴을 보기도 힘들었거든요. 어르신도 그렇지 뭐. 저는 이모 집에서 12살 인생 최고의 촌캉스를 보냈습니다. 이모가 차려준 밥을 배불리 먹고요. 온종일 형과 구슬치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신나게 놀았죠. 이모부는 좀 특별하게 놀아주셨는데요. 바로 보물찾기였습니다. 이모부가 나무 상자를 숨겨두면은 제가 찾아오는 겁니다. 신나게 뒷산을 오르는데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띄는 거예요. 역시 이모부가 숨겨둔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이모부 너무 좋으시다. 좋은 분이네. 이모부한테 맛있는 거 사달라 해야지. 이야, 이 보물은 뭘까? 우쭐하면서 상자를 열어봤는데 작은 손톱, 부적이 덕지덕지 붙은 인형, 열면 안 되는 상자를 연 것 같았어요. 깜짝 놀라서 얼른 상자를 닫으려는 순간 안녕하세요, 할머니. 별채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가 좀 이상하다. 할머니가 언제까지? 낯익은 얼굴에 안도하기도 잠시 할머니가 왜 이 외진 산 속에 계시는 거지? 오싹해지더라고요. 그때 넌 죽을 거야. 네? 넌 죽을 거야. 넌 죽어야 돼. 할머니가 절 보며 죽어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프셔서. 순간 이모랑 한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랑 단둘이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그때부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 아래로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우니까. 집에서 다시 만난 할머니는 평소와 똑같았어요. 더 무서워. 제겐 관심도 없고 별채에서 나오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도 산에서의 일은 금방 잊고 다시 신나는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애들은 금방 까먹어요. 며칠 후 늦은 밤이었습니다. 이모부가 갑자기 드라이브를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형이 아파서 밖에 자주 못 나가니까 아무래도 답답해할 형을 위해서 밤바람을 쐬려주려고 하시는 건가 했죠. 그런데 좀 이상한 드라이브였어요. 이모부, 저희 어디 가는 거예요? 차 안은 대화 한마디 없이 조용했습니다. 이렇게 한참을 달리던 차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차가 왜 이래? 성민아, 내려서 차 좀 밀어볼래? 바퀴에 뭔가 걸린 것 같은데? 제가 내려서 한번 볼게요. 차가 멈춰선 곳은 칠흑같이 어두운 산길이었는데요. 주변을 둘러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감탄부터 나왔습니다. 사방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마치 별을 뿌려놓은 것처럼. 너무 예쁘죠. 오염 안 되는 데 가면. 시골이니까 맞아. 이 예쁜 것들은 뭘까? 빤히 들여다보는데 이게 뭐야? 제가 본 반짝이는 건요. 칼이었습니다. 예. 칼? 뭐야 이거? 하필이면 차가 이렇게 오싹한 곳에 멈춰선 거죠. 그때부터 머릿속에는 온통 이곳을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뿐이 없었습니다. 얼른 차를 밀어보려는데 뭐야 이거? 그리고 차는 점점 속도를 높여 멀어져 갔습니다. 이 무서운 산 속에 저만 남겨진 겁니다.
믿었던 이모부가. 이곳을 벗어날 방법은 하나뿐. 캄캄한 산길을 혼자 걸어 내려가는 것이었죠. 불빛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은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갔죠. 이젠 정신마저 혼미해질 무렵에 기적처럼 갑자기 눈앞이 환해졌어요. 이모가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성민아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다행이다. 장난친 거. 예. 아니 무사해서 다행이지.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어떡할 뻔했어? 성민이 담력 좀 키워주려고 그랬지. 재밌었지?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집에 가서 얘기해. 이모, 저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도 보고 싶고. 많이 놀랬지. 근데 집에 가면 정우 형이랑도 못 놀고 이모도 못 보는데 괜찮아? 이모 섭섭한데. 오늘 밤 이모부의 장난은 너무 무서웠지만 사실 저도 형 이모랑 헤어지긴 싫었거든요. 잘해주니까. 이모 덕에 마음도 많이 누그러졌고 그래서 결국 저는 이모부의 사과를 받고 다시 차에 탔습니다. 천천히 차가 출발하는데 힐끗힐끗 룸밀러에 뭔가 보이더라고요. 또 뭐야? 뭐지? 확인하려고 뒤를 돌아봤는데 할머니가 차 뒤에서 절 빤히 지켜보고 서 계셨거든요. 할머니? 그러면 또 언제 났어? 이날 밤부터였습니다. 잔병도 잘 안 치르던 제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진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죠. 다행히 이모가 늘 제 곁에 있어 주셨는데 제가 아플 때도 악몽에 시달릴 때도 옆에서 절 지켜봐 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밤이었습니다. 자다 깼는데 이모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디 가셨지? 이모를 찾아 집안을 이렇게 둘러봤는데 어디선가 인기척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를 쫓아가 봤더니 별채. 늘 닫혀있던 별채의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살며시 문틈 사이로 들여다봤는데요. 제가 매일 신고 다녔던 하얀색 운동화,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노란색 티셔츠까지. 할머니 오시기 전에 얼른 가지고 나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별채 안으로 들어서는데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두 눈과 마주쳤어요. 까만 개. 새까만 개 머리가 댕강 잘린 채 상 한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끔찍한 광경에 얼른 방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에 할머니가 절 보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대고 계셨어요. 가장 끔찍했던 거는 개 머리를 잘라서 무슨 주술적 행위를 하면서 항상 저한테 그런 것들을 보게 했었었죠. 이런 말로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경기를 일으키거나 굉장히 몸이 아프고 막
일부러 더 쇠약하게 만드는 건가? 개머리는 뭐야? 개머리는 진짜 와. 끔찍한 나날이 흐르던 어느 날 밤 별채에서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겁니다. 장례는 이모 집 마당에서 치러졌는데요. 사돈 어른의 부고에 저희 부모님도 급하게 이모 댁으로 오셨습니다. 할머니께는 좀 죄송했지만 엄마 아빠가 제 곁에 있으니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놓였어요. 이모부는 장례 내내 넋이 나가 계셨는데요. 언제부턴가 마당 한켠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쪼그려 앉아 계셨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조심스레 이모부에게 다가갔습니다. 마당엔 이모부와 저 둘뿐이었죠. 이모부. 네가 죽었어야지. 네가 죽었어야지. 순간 돌아가신 할머니가 제게 했던 말이 막 떠올랐어요. 넌 죽어야 돼. 넌 죽을 거야. 너가 죽었어야지. 이모부가 뭔가를 꽉 쥔 채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이모부의 손에는요, 낯이 쥐어져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엽기적이야? 어느새 이모부는 바로 제 앞에 서 있었고요. 절 빤히 보면서 말했죠. 네가 죽었어야지. 너가 죽었어야지. 너가 죽었어야지. 너가 죽었어야지. 네가 찍으면 돼. 머리 위로 낯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눈이 계속 뱅글뱅글 도는 상태에서 딱 멈추면서 저랑 눈이 마주치는데 그 이모부님의 얼굴이 기억이 선명히 나거든요. 그 상에 올라갔던 애 머리가 같이 겹쳐서 보였었거든요. 얼굴에 일단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다행히 전 큰 사고 없이 이모부를 피할 수 있었는데요. 이모부가 제게 낯을 내려치려는 순간에 이모가 절 데리고 도망을 쳤거든요. 이모가 그래도 도와줘. 이모는 놀란 부모님에게 그동안 일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별채의 할머니는 신기가 있으셨다는 건데요. 상대방을 보면 떠오르는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툭툭 내뱉는 방언이 심했다고 하셨습니다. 신기한 분들 그래요. 그런데 이 방언이란 것이 자기도 모르게 쏟아내는 말이라서요. 참을 수가 없다고 해요. 이모는 아무래도 할머니의 이런 기운이 이모부에게 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몹쓸 일을 당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죠. 엄마 아빠는 당장 절 집에 데려가겠다며 짐을 챙기셨어요. 당연하지. 성민이 너무 마음고생 심했겠다. 조심히 올라가고. 이모, 그동안 감사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너무 고생했어. 저도 이모에게 안긴 채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이모는 저를 한 번 더 꼭 끌어안으시더라고요. 너 가면 안 되는데. 네가 죽어야 내 아들이 사는데. 제가 죽어야 정우 형이 산다는 끔찍한 이야기였어요. 그때 그분의 어떤 습관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말하는 어떤 방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자기 며느리하고 자식한테 간 게 아닌가. 큰이 어머님도 약간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시면서 그냥 너희들이 갔었으면은 됐을 텐데 그게 아깝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었어요. 할머니도 이모부도 그리고 늘 제 곁에 있었던 이모까지 제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모 집에서의 여름방학. 제 방학의 끝은 형을 위한 재물이 되는 것이었을까요?